쪽지를 남긴 순간 내 자리가 이미 사라졌다는 걸 깨닫았다. 죽여진 서류가 식탁 위에 흩어질 때 숨이 턱 막혔다. 서연의 비웃음이 문트 사이로 번져와 날 짓눌란다. 박태움의 가벼운 웃음은 내가 설 자리를 지워버렸다. 나는 현관 밖에 서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나, 고등학교 교사 김민준을 콕 찍어 하는 소리였다. 방학이 있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나. 올해 최대 업무 성과가 교장에게 떼쓰다시피 해서 생물 교실용 새 현미경 예산을 겨우 따낸 나. 그녀는 비교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나는 늘 그 뉘앙스를 들었다. 그녀가 내게 기대하는 것과 내가 제공하는 안정감 사이의 간극. 몇 시쯤 들어올 거냐?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 튀어나왔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아차 싶었다. 그건 이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잘못된 질문이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글쎄, 모르겠는데. 네트워킹이 끝날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녀는 트래비캔을 필요 이상으로 거칠게 조리대에 내려놓았다. 내가 왜 당신 허락이 필요해? 통금 있는 애처럼 체크인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김민준 씨. 내가 당신의 착한 마누라 노릇이나 잘하는지 확인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없이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겠다는 거지. 그 말들은 마치 독한 담배 연기처럼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대화가 언제나처럼 낭떠러지 끝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늘 그랬듯 한 사람이 되돌릴 수 없는 말을 내뱉을 차례. 주로 나였다. 늘 내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굴어서 너무 많이 신경 써서 모든 것을 망치는 쪽이었다. 나는 그냥 저녁을 차렸을 뿐이야.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같이 밥이라도 먹고 이야기도 좀 하려고. 우리 제대로 대화한 지 얼마나 됐냐, 서연아.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이번 웃음에는 단 하나의 음률도 따뜻함도 없었다. 바로 이 점이야, 민준 씨. 당신이 늘 하는 그 구질구질한 행동.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집에 왔는데 당신은 이 꼴이지. 슬픈 귀신처럼 어둠 속에 앉아서 원하지도 않은 김치찌개나 끓여놓고 날 기다려. 내가 당신에게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쳐다보면서 나도 내 삶이 있다고. 나 어둠 속에 안 앉아 있었어. 나는 바보 같은 소리를 짓거렸다. 핵심을 완전히 놓친 멍청한 방어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붙잡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알잖아. 그녀는 지갑을 낚아챘다. 옷 갈아입을 거야. 카카오티 택시는 20분 뒤에 도착해. 그녀는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가 멈춰 서서 돌아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분노도 좌절도 아닌 냉담함, 단호함, 끝장내려는 결심이었다. 당신이 내 삶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럼 떠나. 그녀의 말이 끝난 뒤의 침묵은 완벽했다. 방 안의 공기가 전부 빨려나간 듯 했다. 서연아, 제발. 농담 아니야. 그녀는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혹시라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나 말을 주워 담을까 기대했지만 그녀의 눈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는 늘 숨막히는 기분이야. 내 인생을 사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지쳤어. 당신이 이걸 감당 못하겠다면 내가 이 집 밖에서 친구도 만나고 커리어도 쌓고 내 관심사가 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면 당신이 떠나야지. 우리 결혼했잖아.
내가 간신히 말했다. 그래, 결혼했지. 그래서 나는 뭐, 매일 밤 집에 붙어 앉아서 김치찌개나 끓여놓고 당신이 학생들한테 광합성 가르친 이야기나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이건 내 삶이기도 해. 김민준 씨, 내 인생,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대로 살 권리가 있어.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옷장에서 욕실로 옮겨다니는 익숙한 소리,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였다. 한때는 그 과정을 보는 걸 좋아했다. 드레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 화장을 할 때에 집중하는 표정, 완벽하게 해냈을 때의 작은 미소까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렇게 치장한 게 언제였던가. 나는 김치찌개를 다시 봤다. 그리고 패브릭 냅킨과 아끼는 2000 도자기 그릇을 세팅했던 식탁을, 내가 켤 엄두도 못 냈던 양초까지. 촛불 저녁 식사는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은 후였다. 싱크대에서는 도마를 헹구느라 틀어놓았던 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침묵이 다시 쿵하고 쏟아져 들어왔다. 위층에서는 드라이기 소리,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에서 신나고 자신감 넘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의 배경음악이었다. 나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시내 가구점에서 함께 골랐던 소파.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싸웠지만 이 소파에 앉았을 때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이거다라고 알았다. 배달된 날 밤 우리는 제대로 정리할 틈도 없이 이 소파를 개시했었다. 서로에게서 손을 뗄 줄 몰랐던 그때의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동생 철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형, 토요일 이사 도와주는 거 그대로지? 철수가 이혼 후 얻은 새 오피스텔로 이사가는 날이었다. 나는 몇 달 동안 그의 말을 들어줬었다. 이혼 과정에 느린 파경, 싸움, 별거, 변호사. 나는 조언을 했었다. 힘들어도 노력해봐. 결혼은 일이다.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계단에서 그녀의 하이힐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옷장은 내 옷들이 색깔별, 계절별로 잘 정리되어 걸려 있었다. 그녀가 내게 사줬던 셔츠들은 그녀가 보기에 더 어려 보이고 그녀와 함께 다니기에 더 적합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나는 거의 입지 않았다. 내가 직접 산 재킷들은 그녀에게 너무 늙어 보인다, 너무 지루하다. 실제 당신 모습 그대로 같다는 비난을 받았다. 나는 가장 큰 여행 가방, 중간 크기의 가방, 그리고 평소 헬스장에 들고 다니던 더플백을 꺼냈다. 시계를 확인했다. 7시 45분. 그녀는 네트워킹 모임이 끝난 후 원할 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아마 새벽 3시, 어쩌면 더 늦게. 나는 이런 늦은 귀가 술 냄새와 다른 사람들의 향수 냄새, 그리고 내가 깨어있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잠들면 짜증을 내는 그녀의 지친 모습을 전에도 겪었다. 시간이 충분했다. 나는 필수품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옷, 신발, 그리고 진정으로 내 것이었던 책들. 그녀가 보기에 조후라고 장식용으로 꽂아놓은 책이 아니라 내 노트북,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 부모님과 친구들의 사진들,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속물이 되기 이전의 내 삶의 흔적들.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옷걸이가 봉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포장된 가방의 지퍼 소리만 들렸다.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였다. 욕실에서 세면 도구를 챙기던 중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일기장, 가끔 밤늦게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썼던 그것. 잡지 아래에 부분적으로 숨겨진 채 침대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읽을 수도 있었다. 내 안의 일부는 그러고 싶었다.
그녀가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내가 보지 않을 때 내 대해 무엇을 썼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고치려 하고 올바른 공식을 찾아내면 어떻게든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옛날의 김민준이었다. 이 집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최후 통첩과 나의 대응 사이의 공간에서 결정화되고 있는 새로운 김민준은 그것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는 짐 가방들을 차에 실었다. 2번 왕복했다. 2번째 왕복 때 나는 부엌에 잠시 멈췄다. 김치찌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노력의 기념물처럼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꺼내서 내가 가져갈 용기에 담았다. 새로운 습관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거의 자정이었다. 집은 묘하게 보였다.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포토샵으로 무언가가 지워진 사진처럼. 무엇이 사라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재가 명확했다. 나는 주방 서랍에서 메모지를 찾았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두꺼운 종이로 그녀의 필체를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비싼 메모지였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말했어야 했던 모든 것들, 상처, 외로움, 조건부로 사랑받는 것의 느린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불필요한 힘을 주는 행위일 뿐이었다. 내가 상처받았음을 알게 하여 나의 떠남을 그녀의 중요성으로 느끼게 하는 힘. 대신 나는 8단어를 썼다. 단순하고 깔끔하게 그녀 자신의 언어를 역으로 사용해서 당신 말이 맞아.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떠나. 나는 그 쪽지를 화요일에 사다 놓은 꽃병 옆 식탁 위에 세워두었다. 꽃들은 이미 시들어 잊힌 존재였다. 집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중요한 것, 진정으로 내 것인 모든 것을 챙겼는지 확인하면서. 문 앞에서 나는 멈춰 서서 뒤돌아보았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의 삶이었다. 8년 동안 노력하고 쌓아 올리고 사랑이 충분하다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시간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2 사람을 위해 충분히 노력할 수는 없다. 2 사람을 위해 충분히 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무언가를 구하려고 애쓰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느린 자살일 뿐이다. 나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그녀의 제네시스 보네트 위에 올려두었다. 내 차는 짐으로 가득 찼고 휴대폰은 충전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갈 곳은 없었다. 상징적이기까지 한 적절한 상황이었다. 동생 철수에게 전화했다. 형,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는데 괜찮아? 하루만, 며칠만 머물 곳이 필요해. 나는 말했다. 도착해서 설명할게. 잠시 침묵 후, 알았어. 거실 소파 만들어 놓을게. 안전운전해. 나는 새벽 12시 47분에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내가 켜놓고 온 불빛, 내가 남겨두고 온 삶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시내 어딘가에서 한서연은 춤추고 웃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정확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오랜만에 나 역시 그러했다. 철수의 오피스텔에서는 박스 냄새와 후회의 냄새가 났다. 온 사방에 박스가 있었고 절반은 포장도 뜯지 않았으며 전 부인 정다혜의 깔끔한 필체로 쓴 주방 취급 주의, 철수, 옷, 책, 기부 같은 라벨이 일부에 여전히 보였다. 기부 옆에 물음표가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삶을 나눌 때조차 그녀는 철수가 무엇을 간직하고 싶어 할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새벽 1시 30분에 도착했다.
철수는 트레이닝복에 낡은 대학 티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었고 내 얼굴을 한 번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가방을 계단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고 이미 시트와 베개가 준비된 소파를 가리켰다. 냉장고에 맥주 있어.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으면 커피라도. 맥주.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가구가 절반만 채워진 거실에 앉아 새벽 3시쯤까지 침묵 속에서 술을 마셨고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싫으면 떠나라고 했어. 그래서 형은 떠났고, 응, 떠났지. 그때 철수는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이해와 형제애가 담긴 미소였다.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아무도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클럽이지. 이제 아침 7시 15분 내 휴대폰 시계가 알려주던 일요일이었다. 희미한 가을 햇살이 커튼 없는 철수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휴대폰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이제쯤이면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것이고 그녀의 집, 우리 집으로 들어가 텅 빈 옷장, 사라진 세면도구, 식탁 위의 쪽지를 봤을 것이 분명했다. 이제쯤이면 내가 정말로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휴대폰은 커피 테이블 위에 얼굴을 위로 한 채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폭발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폭탄처럼 그것을 지켜보았다. 6시 30분, 7시 45분, 8시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볼륨이 켜져 있는지 혹시 전화나 문자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자정의 철수에게서 온 문 안잠갔어였다. 8시 15분 철수가 사방으로 뻗친 머리를 하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보았고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연락 안 왔어? 응, 올 거야. 어쩌면. 그는 거실 구석에 있는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커피 내리는 소리는 공격적일 만큼 정상적이고 일상적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아닌 평범한 일요일 아침에 어울리는 소리였다. 아니면 안 올 수도 있고. 철수가 머그잔 2개를 꺼내며 말했다. 정다혜는 안 그랬어. 첫날 밤엔 연락 안 왔어. 나도 바보처럼 앉아서 기다렸지. 언제라도 전화가 올 거고 문자가 올 거고 집에 돌아오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마침내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알아? 사흘 뒤에 잘 쓰던 믹서기 내가 가져갔는지 물어보려고 연락했어. 그는 커피를 부어 내게 건넸다. 괜찮냐고? 아니,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는 것도 아니었어. 빌어먹을 믹서기. 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함이 나를 현실에 붙잡아 두었다. 뭐라고 했어? 응, 내가 가져갔다고 했지. 어차피 나만 썼던 거니까. 그는 내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치사하다고 하더라. 나는 남편 버려놓고 자기 안부보다 주방 가전에 더 신경 쓰는 게 치사한 거라고 했지. 그때부터 상황은 악화되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밖에서는 도시가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 누군가의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 평범한 일요일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요일 소리였다. 후회해? 내가 물었다. 떠난 거? 철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진심으로. 내가 늘 내 동생을 좋아했던 이유였다. 그는 어려운 질문에 쉬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나야 했다는 건 후회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 해주는 방법을 찾지 못한 건 후회해. 하지만 떠난 것 자체는 아니야. 거기에 머물렀다면 천천히, 조용히 나를 죽였을 거야. 그는 머그잔 너머로 나를 바라봤다. 가장 최악은 뭔지 알아? 큰 싸움도,
심지어 내가 알게 된 그녀의 외도도 아니었어. 사소한 것들이었지. 내가 방에 들어갈 때 그녀가 한숨 쉬는 방식, 마치 내 존재가 불편하다는 듯이 내게 말도 없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 물으면 내가 통제하려 한다고 행동하는 방식, 내가 존재 자체를 사과하기 시작했다는 것.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정말이지, 너무나 잘 알았다. 언제 알아차렸어? 내가 물었다. 떠나야 한다는 걸. 하루가 있었지. 철수가 말했다. 그녀 회사 파티에 갔을 때였어. 나는 그녀의 동료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었지. 좋은 사람이었어. 야구에 대해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데 정다혜가 와서 나를 옆으로 끌고 가더니 내가 창피하다고 말하는 거야. 너무 시끄럽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지나치다고. 나는 그냥 12년 동안 사랑했던 이 여자를 쳐다봤는데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어쩌면 알아봤을지도 모른다는 게 더 최악이었지. 어쩌면 그녀가 항상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나는 그걸 변명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그는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2주 뒤에 이사 나왔어. 내 휴대폰이 울렸다. 우리 둘 다 휴대폰을 쳐다봤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복잡한 춤을 추고 있었다. 뛰다가 멈추다가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한서연이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 정말 이럴 거야, 김민준 씨. 정말? 나는 단 3단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하자도 아니었고 내가 반쯤 기대하거나 반쯤 두려워했던 미안하다, 보고 싶다도 아니었다. 그저 정말 이럴 거야? 정말? 마치 내가 비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선을 넘은 사람인 것처럼. 뭐래? 철수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그는 날카롭고 씁쓸하게 웃었다. 젠장, 그 여자들도 쓰는 대본이 똑같네. 안 그래?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너무 유난 떤다. 내가 친구 만나러 나간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당신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당신이 한밤중에 비겁하게 아내를 버리고 떠난 이야기. 엄마도 듣게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어른답게 나랑 이야기할 예의조차 없어.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 문자들이 연달아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돌아가서 대화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명료함을 느꼈다. 이 몇 개의 성난 문자에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역학관계가 압축되어 있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나는 유난스럽고 비이성적이며 문자였다. 그녀가 내게 떠나라고 말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시했다는 사실도, 내가 대화를 시도하고 애원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중요치 않았다. 나는 비겁자였고 그녀를 버린 사람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한서연의 이름이 번쩍였다. 철수가 눈썹을 치켜떴다. 받을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전화를 받으면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분명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화가 나 있고 방어적이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나는 설명하려 할 것이고 그녀는 내 말을 끊을 것이다. 나는 좌절하고 그녀는 나를 적대적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몇 년 동안 반복했던 똑같은 춤.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거절했다. 또 다른 문자. 전화 받아. 우리는 대화해야 해. 적어도 당신은 내게 대화할 의무가 있어. 그리고 좋아. 계속 유치하게 굴어봐. 하지만 차는 못 가져가. 내 이름도 공동명의니까. 차?
당연히 차였다. 벌써부터 우리는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논리와 소유물 문제로 넘어갔다. 나는 답장을 타이핑했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더 이상의 드라마,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침내 나는 썼다. 시간이 필요해. 존중해 주길 바라. 그녀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시간, 당신이 결혼을 버리고 떠났는데 존중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휴대폰을 이번엔 화면이 아래를 향하게 내려놓았다. 잘했어. 철수가 말했다. 상대하지 마. 그녀가 원하는 건 그거야. 당신을 다시 끌어들여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서사를 통제하는 것. 그녀의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할 테니. 받지 마. 우리 엄마도 분명 전화할 거야. 그건 절대 받으면 안 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소 지었다. 서연과 내가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서연을 딸처럼 아끼는 우리 엄마는 수많은 의견을 쏟아낼 것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었지만 화면에 불빛이 보였다. 아마 꺼두는 게 좋을 거야. 철수가 말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좀 쉬어. 그가 옳았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을 끈다는 것은 너무 최종적인 느낌이었다. 다시는 열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문을 닫는 것처럼.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핵심일지도 몰랐다. 나는 휴대폰을 껐다. 침묵은 즉각적이고 완전했다. 더 이상 울림도, 다음 문자를 기다리는 일도, 다음 비난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이. 이제 됐네. 철수가 말했다. 이제 아침 먹자. 꼴이 말이 아니야. 뭐라도 먹어야지. 우리는 세 블록 떨어진 분식집으로 갔다. 낡은 비닐 부스가 있고 이모님이 모두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며 오래 끓여낸 듯한 맛이 나는 커피를 파는 곳이었다. 철수는 팬케이크를 시켰고 나는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계란 요리를 시켰다. 나는 뭐가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 철수가 시럽을 잔뜩 뿌린 팬케이크를 썰며 말했다. 목록을 만드는 거. 무슨 목록? 전부 다. 결혼 생활이 왜 망가졌는지, 내가 그걸 고치려고 뭘 노력했는지, 그녀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그냥 종이 위에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였지. 그는 한 입 베어 물고 신중하게 씹었다. 그게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나 자신을 의심하는 걸 멈추게 해줬어. 나는 그녀를 악당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 내가 말했다. 악당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야. 솔직해지라는 거지. 네가 너 자신에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을 적어. 이모님이 커피를 다시 채워주었다. 카운터 위에 TV에서는 소리 없이 축구 프리게임 쇼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 뒤 테이블에서는 두 아이를 둔 가족이 팬케이크와 와플 중 뭘 먹을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문제들. 지난 화요일이 계속 생각나. 내가 말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그녀가 이미 집에 있었어. 평소 나보다 먼저 집에 있는 일이 없어서 좀 이상했지. 그녀는 침실에서 통화 중이었어. 나는 그녀가 웃는 소리를 들었고 아주 잠시 동안 어쩌면 나한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가 들어온 걸 듣고 나에게 말해줄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지. 박태훈과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가 나와서 나를 봤을 때 그녀는 짜증난 표정이었어. 죄책감이나 들킨 표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 짜증을 냈지.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때 알았어. 그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짜증은 고칠 수가 없거든. 분노는 고칠 수 있고 상처는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짜증나게 할 때, 당신 집에서 존재하는 것이 불편함이 될 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바로 그 표정.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 표정.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아니, 철수는 먹었고 나는 계란을 접시 위에서 밀어내며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애썼다. 정확히 슬프지도 않았고 화나지도 않았다. 끈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놓아버리니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 이제 뭘 해야 해? 내가 물었다. 이제 어디 살지 알아봐야지.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하셔. 회사에 개인 휴가를 좀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실질적인 일들을 해야 해. 그는 포크로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돌아가지 마. 그녀가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상황을 조작하려 하든 돌아가면 안 돼. 만약 그녀가 노력하고 싶어 하면 어떡해? 정말 원할까? 아니면 그녀는 당신이 돌아와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당신은 그걸 받아들이는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걸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휴대폰은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느껴졌다. 메시지, 음성 메일, 결혼 생활의 파열로 인한 디지털 후폭풍들이 터져 나오고 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엄마, 친구들, 아마도 박태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불쌍한 서연,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해 못하는 남편과 결혼한 서연. 어쩌면 그게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 것이다. 내가 밤새 기다렸던 밤들, 그녀가 거부했던 대화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천천히 지워나갔던 시간들을. 나는 식어가는 김치찌개와 내가 남긴 쪽지, 그리고 차를 몰고 떠나던 순간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기억할 것이다. 나도 내 집을 구해야 해. 내가 말했다. 내 소파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잖아. 네가 필요한 만큼 있어도 돼. 하지만 그래, 너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시작, 마치 그렇게 간단한 것처럼 8년의 결혼 생활과 몇 개의 가방을 싸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몰랐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 내가 말했다. 정다혜, 보고 싶어.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녀가 보고 싶어. 내가 사랑에 빠졌던 사람, 혹은 내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녀의 모습. 하지만 실제로 나를 늘 작고 어리석고 틀린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그 현실의 그녀는 아니야. 보고 싶지 않아. 그는 내 눈을 마주쳤다. 형도 서연이 그리울 거야. 그녀의 이미지, 가능성, 형이 결혼했던 그 여자는. 하지만 형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싫으면 떠나라고 했던. 변해버린 그녀는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날 믿어. 이모님이 계산서를 가져다 주었다. 철수가 내가 잡기 전에 먼저 잡았다. 내가 낼게. 그가 말했다. 이혼 조식에 온 걸 환영해. 첫 끼는 내가 쏜다.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 아직이 핵심 단어였다.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걸어 그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조깅하는 커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가족들. 모두 짝을 이루거나 무리를 지어 존재했고 우리만 외톨이였다. 웃기지 않아? 내가 말했다. 어제 아침 나는 결혼한 남자였어. 내 집, 내 침대에서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줄까 생각했어. 같이 하루를 보내고
그녀가 좋아했던 농산물 시장에 갈까 생각했다고.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웃었지만 아팠다. 24시간 전만 해도 나는 아직 노력하고 있던 그 남자였어. 그리고 지금은 이 남자가 된 거지. 철수가 말했다. 떠난 남자, 자신을 선택한 남자. 그건 퇴화가 아니야, 민준이 형. 그건 진화야. 아파트에 돌아와 나는 이제 내 침대가 된 소파에 앉아 꺼진 휴대폰을 바라봤다. 철수는 샤워하러 들어갔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의 소리.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원을 켰다. 즉시 휴대폰이 살아났다. 진동하고 알림음이 울리고 화면이 켜졌다. 밤새 쌓인 23개의 문자, 4개의 음성 메일, 3통의 부재중 전화. 나는 읽지 않았다. 듣지도 않았다. 그저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안도감. 답장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 모든 것을 지었던 그 집이 아닌 동생과 함께 있는 이 반쯤 비어있는 아파트에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나 박태훈입니다. 서연 씨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남자답게 서연 씨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3번을 읽었다. 박태훈, 그녀의 회사 남편이라는 작자가 내 진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에게 훈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몇 달 동안, 어쩌면 몇 년 동안 구부러지고 휘어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끊어졌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상대하지도 않았지만 스크린샷을 찍어 기억이라는 제목의 폴더에 저장했다. 의심이 스며들 때, 죄책감이 나를 다시 끌어내리려 할 때, 서연의 주장이 내 기억보다 더 믿을만하게 들리기 시작할 때 나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망상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수가 욕실에서 나왔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나를 보았다. 괜찮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응, 나는 말했다. 응, 이제야 괜찮아진 것 같아. 그리고 떠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 고은주 변호사님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띄웠다. 한국은 유책주의가 아닌 협의 이혼을 장려하지만 유책 사유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연 씨의 행동 패턴, 즉 감정적 방치, 외도, 재정적 무책임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녀의 서사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파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냥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당신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 변호사님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한서연의 인스타그램이었다. 내가 몇 달 전에 팔로우를 끊었지만 친구 관계를 끊지 않았던 게시물은 오늘 아침에 올라온 것이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설명 없이, 심지어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당신을 포기할 때 정말 무너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든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 변호사님은 계속 스크롤했다. 어젯밤 게시물도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되돌아보게 되네요.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댓글들은 예상대로였다. 모두가 한서연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대중적인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님이 말했다. 자신을 동정받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법정에서는 인식이 전부입니다. 고 변호사님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태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회사 남편 농담, 늦은 밤, 식사, 그리고 나에게 남자답게 굴라고 했던 박태훈의 문자에 대해 말했다. 이소미 선생님이 식당에서 그들을 보았다는 증언도. 고 변호사님은 재정 기록을 보다가 눈빛이 달라졌다. 흥미롭네요. 이 인출 내역들을 보세요. 2월 15일 현금 30만 원 ATM 인출. 2월 23일 50만 원. 3월 2일 40만 원 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전부 현금 인출이고 시간 기록상 서연 씨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 내역들을 보세요. 청담동 트라토리아 8만 5천 원. 존. 콘레드 서울 더뷰 라운지 12만 원. 그리고 롯데호텔 서울 더 실라 호텔 결제 25만 원 완원. 그녀는 항목들을 짚었다. 모두 당신이 아마도 집에 있었을 밤들입니다. 롯데호텔 서울이요. 내 입이 바짝 말랐다. 거기 시내 중심부입니다. 비싸요. 왜 그랬을까요? 고 변호사님은 몸을 뒤로 젖혔다. 김민준 씨,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한서연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도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외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녀의 유기 주장에 반박할 수 있고 당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 변호사님은 화면에 양식을 띄웠다. 저는 그녀의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유기와 정신적 가혹행위 주장을 부인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요청할 겁니다. 그동안 당신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금융기록, 연락기록, 증인 진술, 당신 쪽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요. 철수가 말했다. 아파트는요, 서연이가 형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연 씨 변호사는 짐을 수거하는 일도 공식적인 통지와 필요하다면 경찰 입회해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고 변호사님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다. 압도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서연 씨는 이미 당신의 결혼 생활을 무기화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에게 방패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뒷구석에 앉아 있었다. 매우 친밀한 좌석이었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는 그런 자리 말이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그 남자 박태훈 끙는 그녀의 등 뒤에 손을 얹고 있었다. 8월 27일 나는 휴대폰으로 내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바로 거기에 있었다. 청담동 트라토리아에서 14만 3천 원 결제. 한서연은 내게 제이콥 계정팀 저녁 식사였다고 말했었다. 그들이 당신을 봤습니까? 아니요. 하마터면 가서 인사할 뻔했는데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어요. 그들이 앉아있는 방식, 서로를 보는 방식이 동료 같지 않았거든요. 이소미가 라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내가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시 봤어요. 언제요? 10월 1일 다른 식당이었어요. 여의도에 새로 생긴 타이 음식점이었는데 똑같은 분위기였죠. 가까이 앉아 있었고 스킨십이 많았고 강렬하게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가 메모를 확인했다. 그리고 10월 19일 콘레드 서울 더뷰 라운지에서도 봤어요. 거긴 식당이 아니라 바죠. 그들이 배 앉아 있었는데 박태훈이 분명히 그녀의 무릎에 손을 얹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었어요. 서연 씨도 거기에 심취해 있었어요. 김민준 씨. 정말로요. 10월 19일 더뷰 라운지에서 13만 4천 원 교환 결제.
그녀는 내게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네트워킹 중이라고 말했었다.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술서, 애피데이비트로요. 이소미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물론이죠. 그녀가 당신에게 하는 일은 옳지 않아요. 그녀가 온라인에서 당신을 악당처럼 보이게 만들고 정작 외도한 건 그녀 자신인데. 그녀는 말을 멈췄다.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네요. 하지만 네, 필요한 서류라면 뭐든지 서명할게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겁니다. 알아요, 실은. 이소미의 표정이 슬퍼졌다. 제 전 남편도 비슷한 짓을 했어요. 몇 달 동안 바람 피우고 제가 마침내 떠나자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죠. 모두가 잘못된 이야기를 믿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걸 가져가서 복사하고 필요하면 어떻게든 사용하세요. 이소미가 떠난 후 나는 그녀의 수첩을 들고 앉아 있었다. 세심하게 기록된 관찰 내용, 날짜, 시간, 부인할 수 없이 친밀했던 접촉, 눈빛,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들을 읽었다. 나는 각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고은주 변호사님께 보냈다. 그녀의 답장이 몇 분 만에 왔다. 이건 금광입니다. 지금 바로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내일 친구분이 저를 만나 서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이소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지만 알려주세요라고 즉시 답했다. 내가 미팅 시간을 조율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또 다른 문자가 왔다. 김민준 씨, 박태훈입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서연 씨에게 당신이 하는 짓은 잘못된 겁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들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든 나까지 끌어들이는 건 비열한 짓입니다. 전화하세요. 나는 그 문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 뻔뻔함, 이 순전한 파렴치함. 나는 답장하지 않고 고 변호사님께 바로 전달했다. 그녀는 즉시 전화했다. 상대하지 마세요. 응답하지 마세요. 이건 박태훈이 당신을 위협하려는 전술입니다. 제 아내와 바람 피운 당사자가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다니요. 네, 그들이 당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요. 고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만족하는 듯 했다. 당신이 소송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사용하기 전에 당신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를 걱정해야 할까요? 저를 위협하는 건가요?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뉘앙스 때문에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남기세요. 그가 다시 연락하거나 직장 혹은 동생 아파트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박태훈의 문자를 다시 봤다. 당신이 서연 씨에게 하는 짓은 잘못된 겁니다. 마치 내가 침략자이고 내가 결혼 생활을 파괴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휴대폰의 새로운 메모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법적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기록이었다. 박태훈이 모르는 것들. 시계를 보며 그녀가 안전한지 궁금해하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 그녀가 먹지 않아 식어버린 저녁 식사들. 내가 시도했지만 그녀가 막아버린 대화들.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 옆에서 잠드는 것에 느린 죽음. 내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와 전화하며 웃는 그녀의 소리. 내가 내 결혼 생활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순간. 나는 몇 달 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썼다. 소리내어 말하면 현실이 될까 두려워했던 모든 것. 글을 마쳤을 때 나는 3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완성했다. 작은 상처들이 쌓여 고통의 산이 된 카탈로그였다. 나는 그것을 스크린샷, 타임라인, 증거 자료 옆에 기억이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서연의 변호사가 나를 악당으로 몰아쓰려 할 때
사람들이 그녀의 주장을 믿을 때, 죄책감이 다시 스며들려고 할 때 나는 진실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요일 아침 나는 고 변호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서연 씨 변호사가 임시 재정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 대출금의 60%를 당신이 지불합니다. 위자료는 당분간 없습니다.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낫습니다. 월요일까지 이 합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출금의 60%는 감당할 만했지만 간신이었다. 이는 당분간은 내 집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앞으로도 철수의 소파에서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답장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증거 개시, 디스커버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재정 기록, 통신 기록 등을 요청할 겁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이때 당신의 타임라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증거 개시, 양측이 패를 공개하는 단계였다. 나는 서연의 휴대폰, 이메일, 박태훈과의 문자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무엇을 드러낼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외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증거? 철수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다. 일찍 일어났네. 잠을 설쳤어. 고 변호사님이 임시 재정 합의서를 보냈어. 주택대출금의 60%로 위자료는 없어. 철수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하트필드가 오지나. 변호사가 서연 씨 사건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나 봐. 아니면 나중에 쓸 탄약을 아껴두는 걸 수도 있지.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형이 이기고 있다고 믿을래. 철수는 커피를 따랐다. 오늘 출근해? 오후에 학부모 상담이 반나절 잡혀 있어. 재미있겠네. 그는 열쇠를 집었다. 나 오늘 밤에 직장 동료들이랑 술 마시느라 늦을 거야. 혼자 괜찮겠어? 응, 아마 증거 자료 작업 좀 더 할 것 같아. 물론 그렇겠지. 철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밥 챙겨 먹고 쓸데없는 TV 프로라도 봐. 머리 좀 식히라고. 그가 떠난 후 나는 정확히 그 반대로 했다. 휴대폰 기록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더 거슬러 올라가 박태훈과의 통화가 늘어나기 시작한 2월, 그리고 여전히 드물었던 1월까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2년 전 12월 20일, 한서연의 회사 송년회 날. 나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내가 그녀와 함께 갔고 동료들을 만났고 잡담을 나누었다. 박태훈도 그 자리에 있었다. 새로 고용된 매력적이고 마케팅 전략 아이디어로 가득 찬 남자. 서연이 우리를 소개했었다. 이 사람은 내 남편 김민준, 이 사람은 우리 팀의 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태훈 씨. 우리는 악수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휴대폰 기록은 다른 것을 보여줬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우리가 집에 돌아와 내가 잠든 후 서연은 박태훈에게 전화했다. 새벽 1시 47분, 통화는 33분 동안 지속되었다. 한 달 후 통화는 규칙적으로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이루어졌다. 나는 12월 22일을 내 타임라인에 추가했다. 시작점, 내 결혼 생활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울렸다. 김민준 씨, 오진아 변호사입니다. 고은주 변호사님이 서연 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조언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중재회의를 주선해서 소송 없이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2번 읽었고 고 변호사님께 전달했다.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응답하지 마세요. 이건 함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악용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 변호사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 증거에 집중했다.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는 나를 악당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좋다. 시도해보라지. 하지만 나에게는 날짜, 시간, 통화 기록, 카드 명세서, 증인 진술이 있었다. 내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종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학부모 상담 중간에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다. 마지막 대화 이후로 피하고 있었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김민준,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실망이 섞여 차가웠다. 일주일 내내 전화했어. 알아요, 죄송해요. 일이 너무 정신없었어요. 나도 들었다. 서연이한테고 변호사한테 연락이 갔다고 하더구나. 네가 서연이가 외도했다고 비난한다며. 고 변호사님은 서연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 문서를 보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물론 상황은 그렇게 왜곡될 것이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 어머니는 마치 그 단어의 맛이 쓰다는 듯이 말했다. 민준아, 네가 하는 말을 들어봐. 편집증 환자 같아. 집착하는 것 같다고. 서연이가 그날 밤 외출한 건 실수였지. 하지만 그녀를 떠나고 이혼 소송을 걸고 사적인 기록을 뒤져서 흠집을 찾으려는 건 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내가 법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는 공동 계좌 기록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그녀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거야. 잠시 침묵. 내가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그 말은 따기처럼 날아왔다. 나는 눈을 감고 다섯을 세웠다. 엄마, 나는 몇 달,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했어요. 서연은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자신의 감정적인 외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감정적인 외도라니. 네 말을 들어보라고. 다음엔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해서 그녀를 미행할 거니. 미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뭘 보호한다는 거니? 열심히 일하고 친구가 있는 여자를 상대로? 민준아, 나는 네가 걱정돼. 네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겠어. 잘 됐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알아보던 그 사람은 수년 동안 스스로를 모욕당하게 내버려 두고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반대편은 침묵했다.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쓰라림과 분노는 너답지 않아. 맞아요. 예전의 나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한 모습이에요.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반박하거나 어머니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정신 건강을 희생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착한 아들 노릇을 끝냈다. 다음 학부모 상담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딸의 생물학 분야의 유망한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습 습관과 대학 준비에 대한 조언을 했다. 평범한 교사로서의 일, 내 삶이 무기화되고 해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날 밤 지치고 녹초가 되어 철수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 주소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가져와 열었다. 안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다. 김인준 씨, 저는 당신을 모르지만 서연 씨와 박태훈 씨와 함께 일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옳지 않아요. 여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보호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친구로부터. 친구. 나는 플래시 드라이브와 쪽지를 응시했다. 그리고 내 노트북에 꽂았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할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플래시 드라이브에는 4개의 폴더가 들어있었다. 이메일, 사진, 메시지, 그리고 재정. 나는 목구멍까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첫 번째 폴더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이것이었다. 내가 찾고 있던 증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의 증거. 하지만 그것은 또한 동의 없이 획득된, 어쩌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통신 기록이었다. 나는 고 변호사님에게 전화했다. 열지 마세요. 그녀는 즉시 말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당신이 보시기 전에 법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김민준 씨,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절대 그 플래시 드라이브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누그러졌다. 당신이 답을 원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 증거가 불법적으로 획득되었다면 우리의 전체 사건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가 옳았다. 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플래시 드라이브는 철수의 커피 테이블 위에 폭탄처럼 앉아 있었고 나는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철수가 8시쯤 집에 돌아와 내가 어둠 속에서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걱정스러운 풍경인데 그가 불을 켜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에게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해 말했다. 익명의 쪽지, 고 변호사님의 경고. 맙소사, 철수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서현 씨 회사 내부 사람이 형한테 증거를 보냈다고? 그건 일어나선 안 될 최악의 일이거나 아니면 최고의 일이야. 그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쳐다봤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외도 증거, 아마도 이메일, 어쩌면 사진도. 내 속이 뒤틀렸다. 내 안의 일부는 알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다고. 의심이 가는 통화 기록을 가지는 것과 실제 증거를 보는 것은 다른 문제지. 하지만 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해. 서연의 서사에 맞서려면. 알아.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우리 둘 다 방 안의 코끼리 혹은 테이블 위에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잔할래? 철수가 마침내 물었다. 응, 당연히. 그는 우리 둘에게 맥주를 가져왔고 우리는 마시면서 앉아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테이블 위에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 내가 말했다. 네가 정다희의 외도를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한 대답을 원해. 아니면 진화된 심리 치료를 거친 대답을 원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었어. 그녀 물건, 내 물건, 빌어먹을 집 전체를. 그녀가 내게 준 상처만큼 그녀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지. 그는 맥주를 길게 마셨다.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냥 지쳤어. 화내는 것도 지쳤고 신경 쓰는 것도 지쳤고 그녀에게 내 머릿속 공간을 내어주는 것도 지쳤어. 그는 나를 보았다.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건 그거야. 당신을 파괴하는 건 큰 순간들이 아니야. 매일매일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무게야. 깨진 약속과 잃어버린 미래의 무게. 그게 소모적이지.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지. 새로운 루틴, 새로운 목표. 그녀가 했던 일이나 하지 않았던 일로 정의되지 않는 새로운 버전의 너 자신. 그는 맥주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플래시 드라이브가 위험한 거야.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것이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이야. 네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확인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것이 너를 파괴하게 할지 아니면 너에게 연료를 공급하게 할지 결정해야 해. 나는 생각했다. 서연의 이메일, 메시지, 그 드라이브에 있을지 모르는 사진들. 파괴될 것인가? 연료를 공급받을 것인가? 연료. 나는 말했다. 연료를 공급받고 싶어. 그렇다면 고 변호사님을 기다려.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해. 혼자 어둠 속에서 들여다보고 나락으로 빠지지 마. 법적 보호 아래 그것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그녀의 사무실에서 봐야 해. 철수가 일어섰다. 가자. 바보 같은 액션 영화라도 보면서 내 바람피운 마누라 생각은 잠시 잊자. 우리는 둘 다 본 적 없는 액션 영화를 보았다. 폭발이 일어났고 영웅은 세상을 구했다. 모든 것이 2시간 만에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현실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철수의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노트북 가방 안에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해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지 생각했다.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어떻게든 새로운 번호를 구했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걸었을 것이다. 나는 거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전화기에 손이 가게 만들었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작고 취약했다. 제발 끊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나를 미워한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증거를 모으고 내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증명하려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녀는 불안한 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괴물이 아니에요. 그냥 실수를 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한때는 행복했잖아요. 기억해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렸어요. 이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당신이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냥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박태훈과 자고 있습니까?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김민준 씨.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그와 잡니까? 또 다른 침묵.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 아니요. 더 많은 침묵. 그리고 조용히. 우리는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뭘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한소연 씨. 내가 당신이 더러운 불륜을 저지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 대신 그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녀는 지금 울고 있었다. 소리로 보아 진짜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박태훈은 내 친구예요. 그는 당신이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줘요.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딱지를 붙이지 마세요. 추악한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추악하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나는 그저 이름을 붙여준 것뿐이고 나는 철수의 어두운 거실을 서성였다. 얼마나 됐지, 서연아? 얼마나? 뭐가? 얼마나 오래 그와 잔 거야? 김민준 씨, 우리는 절대... 그녀는 멈췄다. 몇 번뿐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거짓말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명백해서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거짓말이군요. 나에게는 18개월 전부터의 통화 기록이 있어요. 호텔 비용이 찍힌 신용카드 명세서도 있고 8월에 당신들이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증인도 있어요. 당신이 나를 염탐하고 있었군요. 맙소사, 김민준 씨.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스토커 행동이라고요. 공개 기록이고 공동 계좌예요.
나는 법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왜곡하고 내가 떠난 사람인데 나를 악당으로 만들고 있군요. 우리를 포기한 사람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나를 상대로 소송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이혼하면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당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당신의 거짓말로부터.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한 적 없어요, 김민준 씨. 매번 당신이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든 클라이언트 저녁 식사가 사실은 데이트였던 것도 거짓말이고요. 당신이 멀어져 가는 걸 내가 알아차렸을 때 제가 편집증 환자라고 말했던 것도 거짓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과 박태훈의 관계 전체가 하나의 긴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동료예요. 친구라고요.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친구 관계를 제한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난 1년 동안 함께 살았던 한서연이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나의 불안정함, 나의 부족함, 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실패.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나는 말했다. 김민준 씨, 기다려요. 아니요. 당신은 내게 떠나라고 했고 나는 떠났어요. 당신은 이혼을 원했고 당신이 소송을 걸었어요. 당신 변호사가 당신의 상황이 약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나에게 전화해서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할 자격은 없어요. 내가 전화한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내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당신도 그랬잖아요. 우리 둘 다 실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다면 잘 가요, 서연. 나는 전화를 끊었다. 번호를 차단했다. 내 손은 분노인지 아들의 난린인지 아니면 현실을 뒤집어 놓는 사람과 대화하는 단순한 피로감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다. 철수의 문이 열렸다. 그는 잠옷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머리가 솟아 있었다. 그녀였어? 응. 뭘 원했어?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내 증거를 믿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끊었어. 철수가 미소 지었다. 발전했네. 토요일 아침 9시. 나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들고 고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녀는 기술 전문가인 김 팀장을 불러왔는데 그녀는 변호사들을 위해 이런 종류의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듯했다. 좋습니다. 김 팀장이 라텍스 장갑을 끼며 말했다. 플래시 드라이브가 오염되었을까봐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 먼저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불법 감시를 통해 얻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회사 IT 담당자나 이메일에 참조된 사람이 얻었다면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에어갭 노트북에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았다. 뭐가 있는지 봅시다. 그녀는 먼저 이메일 폴더를 열었다. 한서연과 박태훈이 거의 2년 전부터 주고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이 있었다. 김 팀장은 신중하게 중립적인 표정으로 스크롤했다. 이것들은 회사 이메일 서버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이라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고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명백히 개인적인 내용이며 업무 서버에서 개인 통신 기록을 가져오는 것은 윤리적으로 회색 지대입니다. 김 팀장은 몇 개를 클릭했다. 그러나 회사 리소스를 사용하여 보낸 것이므로 기술적으로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님은 메모했다. 내용은 어떤가요? 김 팀장이 1년 전 이메일 하나를 열었다. 조용히 읽더니 나를 올려다봤다. 김민준 씨, 정말 보시겠어요?
네. 그녀는 노트북을 내게 돌렸다. 제목, 어젯밤. 박태훈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다. 서연아, 나는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우리 관계에 대해 동료인 척하는 것을 마침내 멈추니 얼마나 옳게 느껴지는지. 이게 복잡하다는 거 알아. 당신이 결혼했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흔히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탐험할 자격이 있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피한서연의 답장. 박태훈, 나도 알아. 나도 느껴.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민준 씨는 알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알아낼 때까지. 내일 점심 우리 늘 가던 곳에서 보자. 나는 3번을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작은 칼처럼 느껴졌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알아낼 때까지. 1년 전부터 그녀는 계획하고 있었다. 나를 떠날 방법, 불편한 현실인 자신의 남편을 처리할 방법을. 더 많습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아주 많아요. 관련 있는 것을 표시해 드릴까요? 외도를 증명하는 모든 것, 타임라인, 의도, 기만을 확립하는 모든 것을 표시해 주세요. 고 변호사님이 말했다. 김 팀장은 조용히 일했다. 이메일을 열고 읽고 표시했다. 몇 분마다 별표를 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나는 앉아서 지켜보았고 내 속은 돌처럼 굳어갔다. 재판장에게 긴급 동의안이 기각된 후 목요일에 법원에서 중재 통지서가 날아왔다. 12월 15일 오전 10시 중립지대 중재서비스 사무실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2주 후였다. 8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자산과 부채라는 깔끔한 표로 나누기 위해 한서연과 마주 앉을 준비를 해야 했다. 고은주 변호사님은 이 문제에 앞서 냉정해지라고 조언했다. 서연 씨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나는 철수의 소파에 앉아 법률 패드를 펴고 목록을 작성하려 애썼다. 무엇을 원했나? 아파트, 저축액의 절반, 연금 보호. 모두 물질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녀를 보지 않는 것,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내 삶을 재건하는 것. 이 목록은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 철수가 퇴근 후 돌아와 내 목록을 보더니 웃었다. 형은 그냥 다 원하는 거잖아. 농담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내 진지해졌다. 변호사님이 타협할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하셨어. 우리는 철저히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아파트에 대한 애착은 없었다. 그 모든 기억이 깃든 곳에 살고 싶지 않았다. 집은 팔고 수익을 반반 나누자. 각자 연금과 퇴직 계좌는 각자의 소유로 한다. 생활보조금은 상호 청구하지 않는다. 깔끔하게 끝내자. 내가 그녀의 경력과 야망에 맞춰 내 삶의 크기를 줄이고 도시의 사립학교 자리나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던 8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 야망이 작아질 때 그녀의 야망은 커져갔다. 이혼은 나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 될 것이었다. 2주 동안 나는 고 변호사님과 3번 만났다. 우리는 전략을 세웠다. 공정하지만 확고한 제안을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증거, 이메일, 호텔 결제 내역, 외도 증거는 핵 옵션이었다. 핵심은 그녀가 대부분의 존엄성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50대 50으로 빠르고 깔끔하게 나누는 공정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거부하고 재판으로 간다면 저는 모두가 그녀가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만들 겁니다. 고 변호사님은 단호했다. 서연 씨는 평판이 중요한 마케팅 업계에서 일합니다. 외도가 공개 기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협상력입니다.
나는 50대 50을 원했을 뿐이지만 그녀는 서연이 내가 가진 증거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연이었다. 민준 씨, 당신이 나를 차단해서 친구 전화로 연락해. 제발 내일 일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아줘. 당신이 화났다는 건 알지만 우리 한때 서로 사랑했잖아. 품위 있게 끝낼 수 없을까? 품위. 나는 그 단어를 응시했다. 그녀가 나를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메일, 공동 신용카드로 결제된 호텔 비용이 떠올랐다. 나는 응답하지 않고 고 변호사님께 전달했다. 그녀는 당신을 조종하려 하는 겁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약속된 날, 나는 유일한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중재 서비스 사무실로 향했다. 고 변호사님이 밖에서 나를 맞이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좋은 대답입니다.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나에게 차분함을 유지하고 오 변호사의 연극에 반응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회의실 비에 들어서자 한서연과 오진아 변호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수척해 보였다. 눈은 붉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 같았다. 한순간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이 올라왔지만 곧바로 냉정한 결단으로 대체되었다. 중재인이 과정을 설명했고 오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저희 의뢰인은 김민준 씨가 주거지를 유기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60대 40 분할, 아파트 주 거주권, 김민준 씨 연금의 절반, 그리고 월 20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3년간 요청합니다. 내 혈압이 치솟았다. 60%에 월 200만 원. 고 변호사님은 미동도 없었다. 오 변호사님, 이 관대한 제안의 대가로 한서연 씨는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대범하시네요. 고 변호사님은 서류처를 열어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저희의 반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부 공동재산의 50대 50 분할. 아파트는 매각 후 수익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연금과 퇴직 계좌를 유지합니다. 양측 모두 생활보조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끝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 변호사가 즉시 반발했다. 당신 의뢰인은 2년 동안 외도를 해왔습니다. 고 변호사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서류처를 열어보였다. 이것은 한서연 씨와 박태훈 씨 사이에 오간 이메일입니다. 그들의 성적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명확한 내용과 김민준 씨에게 외도를 숨기는 방법, 그리고 재정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혼을 계획하는 서연 씨의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고 변호사님은 몸을 숙였다. 우리는 또한 서연 씨가 외도를 위해 공동계좌의 신용카드로 호텔 방을 결제한 명세서, 박태훈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건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공개 기록이 됩니다. 이메일 하나하나, 사진 한 장, 문자 메시지까지. 이것이 정말 당신 의뢰인이 원하는 바입니까? 한서연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후회도 아닌 오직 냉정한 사실적 관찰뿐이었다. 이 여자는 나에게 2년 동안 거짓말했고 나를 눈치 없는 사람이라 불렀으며 공동 신용카드에 외도를 청구했다. 잠시 회의해야겠습니다. 오 변호사가 딱딱하게 말했다. 30분 후
서연은 감정을 추스른 채 돌아왔다. 오 변호사는 엄숙한 표정이었다. 한서연 씨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50대 50 분할, 아파트 매각, 생활 보조금 없음. 깔끔한 끝맺음입니다. 다만 아파트 매각 시까지 본인이 거주하며 모든 주거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그 아파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산 분할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물품을 정리할 때 나는 말했다. 그녀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가구, 결혼 선물, 사진, 모두요. 저는 제 옷, 제 책, 그리고 할아버지 시계만 가져가겠습니다. 한서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공동생활의 모든 잔해를 포기한 것이다. 오 변호사와 고 변호사님이 회의실을 비웠을 때 서연과 나 둘만 남았다. 미안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요. 무엇에 대해 미안합니까? 내가 물었다. 외도에 대해서요. 거짓말에 대해서요. 60%를 뜯어내려 한 것에 대해서요.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요. 당신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박태훈과 2년 동안 자지 않을 만큼은 아니었군요. 그녀가 움츠러들었다.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한 건 이 모든 것이에요. 나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우리는 끝났어요, 한서연. 오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지. 민준 씨, 잠깐만요. 우리 그냥 이야기 좀 해요. 변호사나 중재 없이 우리끼리. 나는 차문을 열었다. 나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한서연.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상처는 무뎌졌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다. 당신이 박태훈과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결혼 생활을 파괴했으니까. 그럴 가치가 있기를 바라요.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차를 몰고 떠났다. 며칠 후 합의서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8년의 결혼 생활을 조항과 하위 조항으로 축소시킨 27페이지의 법률 용어였다. 나는 서명하고 고 변호사님께 돌려보냈다. 60일 후면 이혼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것이었다. 나는 이사 온 지 3주 된 나의 새 아파트에서 전화를 받았다. 방 하나짜리 3층 주방 창문으로 공원이 보이는 곳이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고 변호사님이 물었다. 나는 내 공간을 둘러봤다. 텅 비어 있지만 내 것, 깔끔하지만 내 것, 고요하지만 내 것. 자유롭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 후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휴대폰을 열어 한서연의 인스타그램을 잠금 해제했다. 스토킹이나 상처를 입으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기 위해서였다. 새 프로필 사진에는 그녀와 박태훈이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질투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 나는 다시 그녀를 차단했다. 이번에는 악의가 아니라 완전히 문을 닫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 이메일을 열었다. 코스타리카 교사직 수락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내용은 이랬다. 김민준 선생님께 저희는 여름 몰입 프로그램 과학 강사직을 제안하게 되어 기쁩니다. 6주 동안 생물학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바다 근처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구축하면서. 나는 철수에게 즉시 전화했다. 나 합격했어, 코스타리카.
대단해. 언제 떠나? 6월 1일. 6주 동안. 나는 웃었다. 생각보다 밝은 웃음이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내는구나. 당연하지, 형. 그날 밤 나는 철수와 이소미, 강 부장님, 그리고 놀랍게도 시외에서 운전하고 오신 부모님까지 모인 술자리에서 축배를 들었다. 어머니는 나를 껴안고 속삭였다. 네가 이걸 이겨내고 네 자신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럽단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기억 폴더를 열었다. 스크린샷, 타임라인, 한서연이 했던 모든 일의 증거. 그리고 그것을 삭제했다. 전부다.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고통, 배신, 결혼 생활의 느린 죽음.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뒤에 있었다. 앞에는 코스타리카, 학생들, 바다, 가능성이 있었다. 앞에는 내가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이 있었다. 탑승 게이트 직원이 탑승을 알렸다. 나는 일어섰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비행기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받아들이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양측이 서명하고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약 60일 후 이혼이 확정되는 겁니다. 119 변호사님이 나를 보았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 아파트, 새 일상, 새 삶. 쉽지는 않겠지만 오롯이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회의실 B로 돌아갔을 때 한서연의 눈은 말라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켰다. 오진아 변호사가 말했다. 한서연 씨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50대 50 분할, 아파트 매각, 생활 보조금 없음, 깔끔한 끝맺음입니다. 좋습니다. 고 변호사님이 말했다. 아파트 매각 일정을 정해야겠군요.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제가 머무르고 싶습니다. 한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그때까지는 제가 대출금 전액을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고 싶습니다. 고 변호사님이 나를 봤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었다. 그 아파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동의합니다. 고 변호사님이 말했다. 김민준 씨는 30일 이내에 남은 개인 물품을 수거합니다. 서연 씨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주거 비용을 책임집니다. 매각 대금은 비용 공제 후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오 변호사는 메모했다. 다른 자산, 통장 잔고, 퇴직 계좌는요? 통장 잔고는 이번 주에 50대 50으로 분할합니다. 퇴직 계좌는 각자 소유합니다. 서연 씨는 그녀의 차량을, 김민준 씨는 그의 차량을 유지합니다. 개인 물품은요? 가구, 결혼 선물, 사진들. 나는 우리가 함께 모았던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생각했다. 함께 골랐던 소파, 결혼 선물로 받은 그릇들, 복도에 걸린 그림들. 그녀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전부요. 저는 제 옷과 책, 그리고 할아버지 시계만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집에 남겨두세요. 한서연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김민준 씨, 대범하시네요. 오 변호사가 재빨리 말했다. 고 변호사님이 설명했다. 제 의뢰인은 테이블 램프나 결혼 예물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중재인 장혜원 씨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 조건들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양측은 서명 전에 48시간 동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더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침묵.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는 일어섰다. 협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두 분 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품위 있게 처리하셨습니다. 품이라니 그녀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짐을 챙길 때 한서연이 일어섰다.
김민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고 변호사님이 내 팔에 손을 얹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1분만. 고 변호사님과 오 변호사가 밖으로 나갔고 회의실에는 서연과 나만 남았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미안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 말이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정말 미안해요. 무엇에 대해 미안합니까? 내 목소리는 평평하고 사실적이었다. 외도에 대해서요. 거짓말에 대해서요. 합의금에서 60%를 뜯어내려 한 것에 대해서요.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요. 모두에게 나를 버렸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요. 당신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요. 진실을 말할 만큼 용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박태훈과 자지 않을 만큼은 아니었군요. 그녀는 움찔했다.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한 건 이 모든 것이에요. 나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우리는 끝났어요, 한서연. 오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끝났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지. 김민준 씨, 나는 박태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요. 진심으로요. 당신은 그를 위해 결혼 생활을 파괴했으니까 그럴 가치가 있었기를 바라요.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대답하기 전에 걸어 나갔다. 복도에서 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네. 내가 말했다. 놀랍게도 나는 괜찮았다. 여기서 나가시죠. 우리가 중재 서비스를 떠날 때 나는 창문 너머로 회의실에 머리를 감싸고 앉아있는 서연을 한번 돌아봤다. 내 안의 일부는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고 위로하고 싶었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매일 작아지고 있었다. 속임수나 조종, 느린 질식 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희망과 같은 것을 느꼈다. 합의서는 사흘 후 이메일로 도착했다. 8년의 결혼 생활을 조항과 세부 조항으로 축소시킨 27페이지 분량의 법률 용어였다. 나는 철수의 주방 테이블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그것을 2번 읽었다. 제4조 개인 재산. 피고는 본 합의 이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파트에서 개인 소지품을 수거해야 한다. 30일. 하지만 나에게 30일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정서적 용기와 오후 한나절이면 충분했다. 고 변호사님이 그날 오후에 전화했다. 서명하셨나요? 네, 방금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서연 씨도 오늘 아침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판사님이 검토하시면 약 60일 후에 이혼이 확정될 겁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주로 멍합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안도감은 나중에 찾아옵니다. 짐은 언제 가져올 생각입니까? 이번 주 주말쯤이요. 빨리 끝내야죠. 철수 씨와 함께 가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 명시적으로 당신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마세요. 공동 물품, 결혼 선물 등은 서연 씨가 합의 위반을 주장할 이유를 제공할 수 있으니 손대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집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이미 챙기지 않은 내 옷들, 장식용 책이 아닌 진짜 내 책들, 할아버지 시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결혼 사진이 아닌 내 가족 사진들, 서재의 교재들, 결혼 전에 내가 샀던 커피 메이커. 목록을 보면서 나는 내가 실제로 얼마나 적은 것에 신경 쓰고 있는지 깨달았다.
8년 동안 쌓은 물건들이었지만 기껏해야 실박스 정도였다. 나머지 모든 것, 함께 골랐던 가구, 결혼 선물로 받은 접시들, 휴가 때 샀던 그림들은 이제 오염된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삶을 구축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게 된 후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다.